자, 2025년 대비 전력공학 요약 정리입니다. 1장 전설로는요, 전선, 지지물, 애자에 대한 얘기예요. 결론은 전선, 지지물, 애자에 대한 얘기인데,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전제로도 불리죠. 전선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도전율이 커야 된다는 거야. 도전율이 커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계적 강도도 커야 되겠죠. 세 번째는 비중이 작아야 돼요. 왜? 비중이 크다는 건 뭐야? 무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의 비중을 1이라고 하면 눈이 오면 눈의 비중은 0.9 정도 돼요. 그러니까 눈의 90% 무게, 물의 90% 무게가 눈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도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적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이어야 된다는 건데, 결론은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켈빈의 법칙이 나온 거죠.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건데, 물론 허용 전류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허용 전류가 커야 된다는 거고요. 기계적 강도도 커야 된다는 거고, 전압 강화는 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허용 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 강화가 아니라 허용 전류가 크고 기계적 강도가 크고 전압 강화가 작은 애를 선택해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켈빈이 얘기하는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선의 경우는요. 연선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연선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생긴 걸 연선이라고 그래요. 단선 여러 개가, 그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요걸 연선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이 연선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이 바깥지름이라는 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EN 플러스 1에 D로도 나온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그죠? 공기업에도 나오고요. 뭐 전기기사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특히나 이 N이라고 하는 거 그죠? N이 1이면 뭐예요? 전체 가닥수는 몇 가닥이랬어요? 7가닥. N이 2면 전체 가닥수는 19가닥. 그죠? 맞아요. 3n에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N이 3이면 전체는 37가닥 정도 된다. 이런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송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에요. ACSR이라는 거는 요렇게, 그죠? 연선의 구조인데요. 연선의 구조인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에는 요거는 이제 강이 들어있는 거예요. 스틸. 그 다음에 바깥에 도전체는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루미늄이 전선이기 때문에 비중이 적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구조의 알루미늄 선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기적 강도도 굉장히 크죠. 왜? 안에 철이 들어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잘 안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송전선로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일길이 동일저항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동일길이 동일저항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경동선에 비해서도 바깥지름이 크기 때문에 2장에서 할 얘기지만 바깥지름이 크면 뭐다? 코로나 방지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2장 가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선에 대한 내용인데,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은 거는요, 사실은 여기서 전선의 구비 조건이나 켈빈의 법칙이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건 이거죠. 전선의 진동을 막기 위해서 뭐야? 댐퍼나 아마로드 같은 거 쓴다. 특히 댐퍼, 그죠? 우리가 송전 철탑 이렇게 놓고 보면 전선로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를 이렇게 달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요 추의 이름이 뭐예요? 댐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댐퍼나 아마로드는 진동 방지, 즉 뭐예요? 풍압에 의한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진동이 되더라고. 왜? ACSR 같은 전선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선의 도약 방지는요. 이론할 때 다 설명드렸지만 똑같은 높이에 해버리면, 똑같은 곳의 길이에다 하면 같은 팔 높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선에 눈이 쌓이거나 했다가 눈이 떨어져 버리면 이게 튀어올라서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팔의 길이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니까 안 닿는 거죠. 요 간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옵셋이라고 그랬어요. 전선이 도약한다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눈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빙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아래선이 다 버린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혼촉이 된다. 단락 방지 또는 다른 복이 뭐예요? 상하선이 혼촉되는 거를 막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옵셋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앞선 1과목 할 때 표피효과는 했었어요. 도선의 중심부로 갈수록 전류밀도가 적어지는 거죠. 전압, 주파수, 도전력 투자율이 높고 전선이 굵으면 더 심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애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게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한 전선이었고요. 요게 뭐예요? 애자예요. 절연체죠. 뭐하고요? 철탑하고 전선 사이를 절연하고 있다. 또는 철탑은 대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하고 전선 사이를 절연하는 걸 뭐라 한다? 애자라고 불러요. 애자는 대표적인 뭐예요? 절연체죠. 그러니까 절연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연체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이상 전압이 와도 절연이 깨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야? 절연 저항이 커야 된다. 저항이 크다는 건 뭐야?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절연체에 흐르는 전류 무슨 전류라 그래? 누설 전류라 그러죠. 그러니까 절연 저항이 크다는 건 누설 전류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뻔한 거 있죠. 기계적 강도, 정전 용량이 적어야 된다. 왜? 절연체를 다른 말로 전기자기학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유전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체는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클수록 정전 용량이 심하게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뭐야? 정전 용량이 가급적 작을 수 있는 애로 선정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애자의 종류에는요, 특히나 이제 현수애자가 제일 많이 나오죠. 현수애자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판형으로. 그래서 요 원판의 직경이 얼마다? 요것을 250mm를 우리나라는 표준으로 해요. 그래서 연결 개수를 쭉 늘리면 임의의 전압의 사용이 가능한데 보통 1호사는 한 10개, 3, 4호는 한 20개 정도 쓴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큰 하중에는 2년이나 3년 이렇게 큰 하중이 될 때는 이렇게 두 줄로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뭐 세 줄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현수애자예요. 공중에 띄워놓는 애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현수애자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비스형과 볼소켓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볼소켓형을 많이 써요. 왜? 활선 작업할 때 쓰려고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볼소켓형이 있다. 그 다음에 크레비스형이 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내무애자는 해안가나 염분이 많은 지역, 즉 염분이라고 하는 건 소금기가 들어가면 전기가 통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해안가나 염분이 많은 지역에 안개가 끼게 되면 이 안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해무라고 그러잖아요. 해무가 끼게 되면 여기에 염분 성분이 많기 때문에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무에 강한 애자, 즉 뭐예요? 내무애자를 설치한다. 그래서 내무애자는 뭐다? 염분이 많은 지역에 한다. 일반 현수애자보다 어떻게 한다? 누설거리를 길게 해가지고 거리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절연 저항을 더 확 늘려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자련의 전압부담이에요. 애자가 10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전압부담이 최대는 어디예요? 전압부담이 최대가 되는 데는 이 전선 바로 앞에요. 그 다음 전선 바로 다음이고 하나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여기가 전압부담이 최소가 된다. 뭐예요? 전선로에서 몇 번째? 8번째입니다. 그럼 또는 뭐예요? 철탑에서 몇 번째? 3번째예요.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식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험치였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애자련의 보호장치인데요. 애자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낙뢰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바로 일로 불꽃이 다 튀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누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바로 직격으로 맞으면.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각진애를 넣어가지고 쓰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그 아는 이게 팔자 매듭의 형태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낙뢰가 떨어져서 쭉 흘러야 되는데 방전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절연체고 여기는 공기니까 아무래도 공기의 절연이 제일 낮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자련이 보호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진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아킹혼. 이렇게 팔자 매듭처럼 쓴 걸 뭐라 그래? 아킹링. 다른 말로 뭐야? 혼이 각이죠. 소호각, 소호환. 링은 동그랗다니까 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시험에 이렇게도 나와요. 초호각, 그 다음에 초호환.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 개는 다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뭐예요? 섬낚시에 애자가 파손되는 걸 막기도 하고 애자련에 걸리는 전압분포 일정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섬낚시의 애자련을 보호하는 거예요. 애자 파손을 방지하자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아주 가끔 나오는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전압에 대해서 보호장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애자의 연능률이에요. 그죠? 연능률 요건 시험에 이제 요새는 많이 없죠. 그래서 NV1 애자 개수에다 한 개 걸리는 전압에다 전체 낙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건조 섬락 전압이 한 80kV 정도 된다. 요 정도. 그렇죠? 마른 날에 쉽게 가면 마른 날에 어떤 전압을 때렸을 때 불꽃이 난다는 건 뭐야? 애자에서 이론할 때 다 했는데 불꽃이 난다는 건 뭡니까? 애자가 절연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예. 자, 우리가 하는 지지물은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인데, 철근 콘크리트주가 어디 쓰는 거예요? 배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폴, CP주라고도 부르고요. 철탑이 주로 이제 송전에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지지물 중에, 철탑 중에는 직선형, 각도형, 인류형, 내장형 여러 가지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대부분 내장형입니다. 직선 철탑이 10기마다 1기를 강도 보강에 쓰는 거죠. 또는 지지물의 양측 경관이 차가 큰 곳에 써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경관은 지지물과 지지물 간의 간격인데 전선이 이렇게 오면 얘 입장은 보세요. 이쪽 거리에 비해서 이쪽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당길 거란 말이에요. 하중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뭐야? 내장 장치를 해라라는 거예요. 안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장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이거죠. 자, 전선로의 합성 하중입니다. 합성 하중이라고 하는 W는 당연히 단위가 kg/m예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전선 1m당 작용하는 하중이라고 불렀어요. 이 내용도 모르면 그저 뭐 공부하기 어렵죠. 자, 전선이 공중에 하나 떠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하중이 있죠. WC 뭐예요? 전선 자체의 중량에 의한 하중.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있어요. 뭐예요? W의 아이스 뭐예요? 빙설 하중. 예.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옆으로 부는 거. 대부분 옆으로 분다 그랬죠? WP 풍압 하중이에요. 그렇다면 전체 하중은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 보면 전선자 하중, 빙설 하중 더해가지고 제곱. 그 다음에 풍압 하중의 제곱으로 구하죠. 단위 잘 기억하세요. kgm다. 자, 그래서 그거 하중에 대한 것도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두 개는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니까 수직 하중. 얘는 풍압 하중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수평 하중인데 보통은 수평 횡 하중이라고 그러죠. 옆으로 부는 바람이 많죠. 위아래로 부는 바람은 골짜기에서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이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전선의 장력에 대응하고요. 온도 변화의 신축성에 대비해서 전선을 이렇게 안 매고 이렇게 느려뜨려 놓는 거죠. 이렇게. 이걸 2도라 그랬죠. 2도는 어떻게 구했어요? 8T분의 WS제곱으로 구했다. 전선 1m당 하중이고요. 수평 장력이고요. 요게 바로 뭐예요? S가 요 거리예요. S. 경관,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죠. 자, 그 얘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길이가 이 경관보다 길더라. 그래서 실제 길이는 S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인데 요게 몇 %라고요? 경관의 한 0.1에서 0.2%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전선의 높이를 이렇게 다 환산해 보면 평균 높이가 얼마예요? 전선을 묶어놓은 높이, 지지점 높이,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여기서 3분의 2의 2도를 빼버리면 평균 높이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지중전선로입니다. 지중전선로. 지중전선로는요, 일단 땅속에 묻기 때문에 뇌나 풍수에 대한 안정성이 있고 보완, 그죠? 사람이나 건조물 이런 거하고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 밀도가 많으면 전봇대를 많이 세울 수가 없어요. 전주를 많이 세울 수 없으니까 지중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요. 도시 미관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중전선로는요, 반드시 복규상 뭘로 하도록 돼 있어요? 케이블을 쓰도록 돼 있는데 이 케이블에, 그죠? 케이블에는 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체 다음에 들어있는 얘들이 뭐예요? 얘들이 절연체고요.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얘가 시스나 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체에서는 I제곱 I손, 즉 뭐예요? 저항손이고요. 절연체는 아까 뭐라 했어요? 유전체라고 그랬으니까 유전체 손실. 그래서 유전체 손실은 오메가 C 2의 제곱의 탄젠트 델타다. 이건 이제 자기학 시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건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류송전을 하면 유전체 손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시스에서는요,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장이 생길 거고, 자장이 시간적 변화가 생기면 뭐가 생긴다?
그죠? 기전력이 유기될 거예요. 그 기전력에서 흐르는 전류, 즉 뭐예요? 와전류. 그거에 의한 거니까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시스의 손실이다 이 뜻이에요. 연피손이라고 그러죠. 시스손이라고도 하고 연피손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 지중전선로에 대한 거는 설비 기준과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도 나쁘지 않아요. 지중전선로 매설 방식은 뭐야?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안거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네 둘 다 그렇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이 있으면 1m 이상 깊이로 파고 그렇지 않으면 0.6m만 파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건 이제 설비 기준한테 또 나올 테니까 그죠? 미리 여기서 한번 공부해 두시는 건 나쁘지 않죠. 자, 지중전선로 고장점 탐색입니다. 지중전선로는 고장점 탐색이 제일 어렵죠. 그래서 머레이 루프법을 쓴다든지 수색 코일법, 정전 용량법, 펄스법, 음향법인데 제일 시험에 많은 건 머레이 루프예요. 휘스톤 브릿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펄스법, 펄스 레이더법.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시험 문제 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부식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이제 직류식 전기 철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야? 직류식 전기 철도나 이런 애들하고 또는 뭐냐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그죠? 금속체 그죠? 그러니까 수관, 가스관도 다 마찬가지고요. 전력 케이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뭐다? 전식입니다. 전식. 근데 이제는 KC에서 용어를 정리를 끝냈어요. 전식이 아니라 전기부식이라고 하자. 그래서 전기부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이에요. 선로정수 코로나인데 선로정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죠. 선로정수는 뭐야? 전선의 R과 L 애자의 절연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 전압 차이가 있으니까 정전 용량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RLCG를 뭐라고 한다? 선로정수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전선이 도전율이 높기 때문에 저항이나 또 절연이 잘 되어 있으면 컨덕턴스는 거의 작으니까요. L이나 C가 일반적으로 훨씬 크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작용 인덕턴스 얼마였어요? 0.05, 0.4600의 로그 10의 R분의 D고 정전 용량은 0.02413의 로그 10의 R분의 D였습니다. 잘 확인해 두시고요. 그렇죠? 2장도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등가선간거리 할 때 이렇게 도체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선간거리가 D면 얘하고는 2D니까 일직선 배치하면 그냥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3승 루트 2의 D로 한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 배치는 똑같죠. 그 다음에 사도체 방식을 쓸 때는 소도체 간 간격을 나타낸 거예요. 자, 잘 확인하시고요. 정전 용량을 구할 때는 사실은 그죠? 이 내용이 훨씬 더 많죠. 한 선에 작용 정전 용량을 얘기합니다. 단상 2선은 어떻게 구해요? C는 CS 플러스 ECM으로 3상 3선은 얼마야? CS 플러스 3CM으로 한다. 상호 정전 용량, 대지 정전 용량 이렇게 불렀죠. 자, 그래서 충전 전류라고 하는 것은 C에 흐르는 전류니까 C에 흐르는 전류는 XC분의 대지 전압이에요. 전설로 계산할 때 모든 전압의 기준은 무슨 전압이다? 대지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오메가 C분의 1의 2가 돼서 오메가 C2로 풀 수 있다. 물론 뭐 오메가는 2파이 F고요. 얘는 뭐예요? 루트 3분의 성간전압이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충전 용량이라고 하면 3상 충전 용량이에요. 3배의 전압에다가 용량은 전압 곱하기 전류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전류가 얘니까요. 3배 오메가 C 2의 제곱으로 된다. 요 내용이에요. 충전 용량. 요 무슨 충전 용량이에요? 3상 충전 용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도체, 다도체를 쓰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코로나 방지에 있다 그랬어요. 코로나 방지.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코로나 임계 전압이 올라가더라. 복도체, 다도체를 쓰니까.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줄고 정전 용량이 느는 바람에 송전 용량이 늘어나고 안정도가 증진되더라.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복도체, 다도체 쓰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대전류가 흐르면 소도체 간에 못 쓴다고요? 흡인력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확인하세요. 이 복도체, 다도체에 대한 거는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연가예요. 선로정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삼상선로를 3등분해서 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뭐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선로정수 평형이에요. 그 외에는 각 상의 임피던스가 평형이 되는 거지 어느 상의 임피던스가 감소하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아요. 평형이 된다는 거예요. 각 상마다. 그게 통신 유도전압이 경감될 거고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전압. 통신선의 유도전압 경감된다는 거는 정전 유도전압이 없다는 거고요.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은 뭐야? 잔류전압이 없다는 거라 했습니다. 뒤에 가면 설명 나오니까 그죠? 그때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전선로 주변의 공기에 어떤 부분적인 전염 파괴로 빛과 소리를 내는 거라 했어요. 코로나 임계전압 반드시 알아두세요. 뭐예요? 상대 공기 밀도가 높고 전선 직경이 클수록 얘가 임계전압, 개시전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코로나 잘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이 높고 온도가 낮을수록 임계전압이 커진다 그랬고요. 코로나 영향 중에는 일단 코로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송전 손실이니까 송전 효율이 떨어지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피크식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파수에다 25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임계전압을 빼야 돼요. 대지전압에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방지 대책이에요. 역시나 복도체, 다도체 사용이죠. 가선금구 뭐예요? 선이나 금구류, 전선과 애자로 체결하는 그 부품들에 전부 다 전원 성능을 우수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굵은 전선을 쓰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공연선이나 ACSR은 뭐예요? 같은 길이 같은 저항의 경동선보다 바깥지름이 크다 그랬어요. 바깥지름이 크다니까 굵은 전선인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된다?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방지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ACSR이 코로나 방지에는 경동선보다는 효과적이었다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